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 최근에 보면 그 뭐 일본하고의 기술 규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미사일 등 기술이 이제 대북 유출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 정보나 자료를 쥐고 있으니까 추정을 할 뿐이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랬을 수 있다. 자, 그렇지만 그 좀 실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우선 뭐 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미사일이 이제 수천 개의 우선 부품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부품 재료를 조립을 해서 또 소프트웨어 등이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이제 대북 유출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부품 소재 그러니까 첨단 부품 소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순수히 기술적인 뭐 설계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테크닉 이 두 가지인데 부품 소재에 관해서는 한국이 오랫동안 사실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하는데 구멍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가소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특히 중러 통해서는 뭐 북한이 이래든 저래든 중러 기술을 했었겠죠. 최근의 진전을 보면 상당히 이거는 우리 서방에서 갖고 있는 쉽게 말해서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걸 해서 우리가 개발했던 우리 기술이 많이 넘어갔다라는 뭐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런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지 지금 2년 반 지났잖아요. 그때 무슨 일들이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깜짝 놀만한 기술적인 혁명적인 진전은 이 시기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렇게 됐나라는 걸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미사일을 우리가 기술적 진전을 척도를 할 때는 통상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장사정,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내려보낼 수 있느냐. 그거는 2017년도에 북한이 다 보여줬어요. 미국까지 도달하는 만 그렇습니다. 이 장사정은 우리 쪽 기술이 흘러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오랫동안 북한 엔진을 개발해왔고 로켓 엔진 전부 다 액체 연료고 요건 중국 러시아로부터 과거에 이제 소련이 붕괴된다든지 이렇게 들어간 거라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특히 중국이 이 고체 연료를 비롯해 가지고 미사일에 발전을 시키면서 중국이 또 파키스탄이나 이제 또 많이 유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왔든지 파키스탄을 경유해서 왔든지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미사일은 사실은 원천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서 줬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국 인도가 사이가 나쁘니까 인파 이래서 파키스탄은 굉장히 협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칸 박사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왔지 않겠느냐. 그러면 장사정은 2017년에 완전히 완료되는데 요거는 조금 우리 기술하고 무관하다고 일단은 뭐 좀 있겠지만 크게 없을 것이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장사정에 적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응성 뭐냐 이제 빨리 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무기가 되려면 고체 연료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보면 사실은 2016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이것도 2014년에 얘들이 SLBM은 잠수함 발사는 전부 다 그 액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고체를 씁니다. 가스로 쏴서 바로 위에서 터져요. 2014년에 얘네들이 육상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딱 2년 후에 2016년 8월 24일 날 그때 UFG 하는 기간 동안 콜드 런칭에 의해서 날렸어요. 뗏목 같은 데로 물 밑에 담갔다가 그것을 올렸죠. 그죠? 그게 이제 그 2016년도 북극성 1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2017년에 얘네들이 지상에서 동풍 21, 덩풍 21이라고 하는 중국 모방해가지고 지대함, 지상에서 함정으로 쏘는 걸 또 북극성 2형을 했거든요. 16년, 17년, 그러니까 고체 연료 기술은 이것도 우리 쪽이라고 보다 중국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세부로 설명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SLBM을 개발한 역사하고 그것을 떼서 지상에서 지대함으로 바꿈으로써 이 지대함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머지 지대지 미사일도 고체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 중국하고 똑같아요. SLBM에서 지대함, 지대지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중국의 같은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함대지, 지대함, 지대지.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 그래서 북한의 SLBM 잠수함 기술은 러시아 쪽에서 들여온 게 많고 예. SLBM은 뭐 러시아도 있겠지만 중국이 크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적응성까지는 정리가 되면 정확도를 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중러의 기술도 있겠지만 서방 기술이 굉장히 많이 돼요. 유도 제어 기능이죠. 유도 제어 기능부터 이제 이 정확도는 ICBM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탄두 재진입. 예. 그런데 지금처럼 1000km 이내는 탄두 재진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 외기권이 90km 이상이니까 외기권까지 안 나가고 안에서 성정권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밀 유도 기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들어올 때만 아주 예. 높이 올라가서 우주로서 다시 재집을 할 때만 해당. 그래서 이제 이게 중뢰 기본 기술에다가 디테일한 것들은 서방 쪽 기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마지막 목표에서 팝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풀업. 예. 예. 요 기술 자체가 사실은 우리 현무투도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서요. 상당한 이거는 그것도 러시아 걸 모델로 한 거 아닙니까? 모델로 했는데 예, 예. 저렇게 제대로 된 팝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예, 예. 러시아 거는 이게 이제 저도 미사일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예. 우리 야구 던지기와 똑같아요. 마지막에 좌우로 휘를 수가 있고 아래로 휘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좌우로 휘는 기술은 기술 수준이 낮은 거래요. 마지막 회피 기동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공 던지도 슬라이드 이런 것보다 포크볼이. 공이 툭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포크볼이 제일 어렵죠. 그렇죠. 예. 팝업이 어렵대요. 예. 근데 이거를 한 게 상당 부분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쏜 클러스터 집속탄 예. 우리 그래서 에티캄스나 한국군이 개발했던 전술지대지 번개 예. 이런 것들하고 모든 게 유형이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물론 그걸 뜯어가지고 설계도 다 보기 전에 다는 못해요. 여러 가지. 뭔지. 자 그런 거 하고 그럼 이것을 이제 유출을 우리 쪽에서 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했겠느냐? 뭐 갖다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그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그건 단정적으로 하긴 뭐고 예. 내부 조력자가 있든지 예. 그런 거 아니고 상대방 기술을 빼는데 산업 스파이도 마찬가지고 내부에 조력자가 있든지 해킹하든지 예, 그렇죠. 예,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일부 뭐 보도도 됐습니다만 예. 수십 배 더 국방과학연구소에 해킹이 늘었어요. 예. 왜 늘었을까? 왜 해킹이 많아졌을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사이버 역량을 무력화시킨 경우 굉장히 저런 연관성이 있다. 아, 사이버 사령부에 그럼요. 대한 댓글 뭐 운운하면서 하면서 그걸 갖다가 초토화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무 분야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예. 국정을 하고 사이버를 아주 사이버하면 무슨 범죄시 취급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 사이버 방어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우리 사이버 역량에 비해서 북한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 가고 인원도 10배가 많고 그래서 그 전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예,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정말 막느라고 굉장히 애먹었어요. 그것도 지난 이야기다만은 은행권 디도스 같은 것들도 이래 해서 우리가 북한의 흔적을 발견해서 전부 다 패스워드 바꾼 적도 많고요. 그 국방부 저기 안에 그 인트라넷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럼요. 아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간 2년 동안 그런 데 대한 이게 무방비가라고 도대체 기무사도 또 뭐 엉망진창이 되고. 기본시도 수사도 안 하죠. 예. 국정원도 대공기능 없어졌죠. 예, 없어졌죠. 그러니까 월남 딱 망하기 전에 예. 대공기능부터 없어지는 것처럼 수사기능 없죠. 그 직접 우리가 사실은 군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그리고 민간 사이트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사이버 방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부터 해킹도 엄청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빼가는데 ADD가 안 빼겠냐 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 최근 2년간에 북한에 놀라울 정도로 첨단적으로 도약적으로 미사일 기술 진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의 사이버 역량의 무력화, 예. 대공기능의 무력화, 예. 친북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그래서 참 이거는 언젠가 지금 합리적 추정일 수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이거는 반국가적인 문제로 정말 이거는 조사를 해서 정말 이거는 법에 의해서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기 옛날에 DJ 때 북한이 한국에 이 보안 프로그램을 달라. 이래서 유명한 보안 회사들 부분을 통해 국정원과 일을 해서 전달을 좀 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한 10년 전에 직접 이제 정보기관의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북한이 이제 한국의 그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서 일하는 운동권 출신 사람 중에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북한에다가 그 하청 용역, 소프트웨어는 그야말로 이제 노가다니까 그 북한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이용해가 이제 용역을 주는 걸 DJ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럼 북한이 딱 그럴 만한 그 구로에서 그런 걸 판을 여는 사람들 중에 뭐 이 한총련이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딱 엮어갖고 그쪽에다가 이제 일을 해주는 특혜를 주는 거죠. 아주 싼 가격에 개성공단처럼. 그래 놓고는 이제 한두 번 하고 나면 딱 코를 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뭐 타이반 자이반 이제 간첩처럼 돼가지고 이제 그 이 한마디로 이 인터넷 이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북한에 이제 코가 끼어서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남한의 웬만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뭐 한 20년간 축적을 해왔다니까. 지금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이 다른 나라 은행에 무슨 잔고도 들어가고 2조 달러를 해먹었다고 유엔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있을 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들이 쉽게 다이아드 포 영화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 이제 해킹해가지고 해킹가 막 움직이는 거죠. 예. 그게 그대로입니다. 사이버죠.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ICT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산업, 전력, 뭐 가스, 뭐 모든 것, 금융, 모든 것들이 다 이 급수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이 ICT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어요. 그래도 계속 침입 범죄를 발견해서 개선했거든요. 제가 좀 참 궁금한 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정 간첩. 예를 들면 한 2, 3년 전인가요? 국민카드에서 왜 외주 요원들이 들어와서 고객 정보 빼낸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융망이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가스망이라든지 이런데 외주 본다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들 많이 고첩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국정원이나 기무사 이런 데서 우리가 신원조회하고 매일 감청합니다. 지금 거의 안 할 거예요. 내가. 안 하겠죠. 그럼 거기 중에서 하나 오일이 있어서 만일 모시에 총을 들이대고 운용요원한테 이걸 바꾸라. 마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저쪽에서 해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시에 싸워보지도 않고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싸움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제가 박근혜 정부 끝나기 2016년 1월 말에 전역을 했으니까 정말 그 싸움은 피 튀기는 싸움이고 정말 우리 10분질 인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장병들이 정말 제가 봐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했어요. 우리 사이버 사령부. 그 뭐 댓글이 그 나중에 다 밝힌데 댓글 이런 것들은 말도 하여튼 그런 게 서서 했다 하더라도 몇만 배나 노력해서 다 잡아냈거든요. 이제 제가 봐서 이게 어디까지나 뚫리는지 모르겠고 정말 걱정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금융망 또 지금 현재 이 전력 배치망 이것도 사실 요즘 스마트 그리드니 해가 다 그 인터넷망으로 컨트롤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뭐 지하철 같은 뭐 이렇게 KTX 같은 부분도 그럴 거고. 그 간첩이 또 설계도 하려고 해도 2010몇 년인가 했다가 또 우리가 잡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뭔 도발을 할 때 한국의 전화, 전력 또 더 나아가서 금융 이런 기초적인 생활과 관계되는 기관 시설들을 다 마비시켜 놓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대혼란이 벌어지면서 전쟁 자체가 안 되는 전쟁 거죠.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북한이 그래서 사이버를 저렇게 영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옛날 그 영화 보면 왜 레지스탕스가 숨어 있다가 철도에 폭파해서 꽉 누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억나시겠죠? 철도만 하나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기차 타고 가면 역에 가면
노무자분들께서 철로를 바꾸잖아요. 예. 요새 그렇게 안 합니다. 기계로 다 합니다. 요즘 착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총괄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왜 폭탄을 설치를 하고 꾹 누릅니까? 그것만 조작을 해버리면 전국 철도망을 일시에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 영화 보면 폭약을 가지고 댐에 설치를 해서 댐을 폭파시키는 순 거짓말. 근데 댐 폭파시키려면 그 몇백 파운드가 있어야 되고 트럭으로 몇 대분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요만큼 가지고 가는 영화의 재미를 위한 거고요. 요새 왜 그렇게 합니까? 숨은 열어버리면 되죠. 그러겠네요. 컴퓨터로. 저기 전부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제어 시스템. 그래서 이걸 다 인터넷 별도 망으로 해서 우리가 전 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망에 접근한 걸 몇 겹을 해서 우리가 경계 장치를 하고 그 출입하는 무슨 아웃소싱하는 업체나 이런 데는 계속 주기적인 신원 조회를 하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군대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간인 사찰을 하지 말라는 명목에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우리 군의 중요한 표적에 대해서 여기서 나쁜 의도로 침투하는 사람이 군인이 합니까? 민간인이 합니까? 다 민간인이 하잖아요. 그렇죠. 민간인이 하죠. 우리 군이 그러니까 기무사를 군인만 신원조회라는 게 그조차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에 침투한 간첩이 우리 입장에서는 민간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업자도 마찬가지고 업체 그 드나드는 그런 민간인까지 다 그 사람들 감독해야죠. 그 사람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민간인 사찰이라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그걸 하는데 겁을 주놓으면 아무나 무시로 드나들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 들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군의 중요한 지휘 통제망에 해킹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 문재인이 이 적폐라는 이름하에 진짜 적폐라고 볼 수 있는 게 1%면 99% 대한민국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허물어 놨어요. 지금 심지어 또 어떤 건가 하면 이 CCTV망, 교통통제 CCTV망 또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뭐 TOD라든지 CCTV 이런 것도 다 제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죠. 예, 그러니까 북이 경계를 갖다가 마비시켜 버리려면 철책을 없애고 TOD, CCTV만 전 처음부터 그게 좀 의심스럽어요. 철책은 기본이고 거기에 부가해서 TOD니 뭐 이 고화질 해상도를 가진 뭐 TOD니 드론이니 해야지 철책을 없애버리고 그걸 가지고 지킨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지난번에 삼척의 방파제 그러니까. 노크 기순에서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함.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그 앞에 진짜 열심히 제대로 정상적인 정부 같으면 정상적인 정부가 해서 정상적인 장관이 있어 정상적인 군대라면 방화벽 쌓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죠. 그리고 이 복잡한 소위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 기반 환경에서 우리가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ICT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안 갈 수가 없어요. 뭐 우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보안이라는 게 그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의 핵심 아닙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보안이 두터워야 되는데 이 보안 기능을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정치 환경이 조성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자꾸 정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참 서글픈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온 은행을 보면 의심을 안 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 옛날에 보면 지금 제주도가 뭐 이 비자 특구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저 정부기관에 그 대간접 작전하는 사람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뭐 유명 호텔에 북한에서 뭐 이 조교 그러니까 조선족 중국에 있는 북한인처럼 해가지고 신분을 갖고 그래갖고 무비자로 제주도 들어와서 가방을 열어보면 여권이 이만큼 있대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분 세탁을 해가 육지로 놓는데 심지어 그 제주도의 그 호텔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을 불러내라 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자기들이 봤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자, 오늘 지금 이제 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서 아까 이야기한 유도 제어 기능이 갑자기 왜 저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기술 인력이 좋아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솔직히 이 암호화폐라면
해킹되지 않는 것이 암호화폐 아닙니까? 블록체인 그렇죠. 기술의 본질이요. 예. 그래서 카드도 복제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야말로 다른 원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해킹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만드는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거래소에서 북한에 지금 이 사이버 부대가 들어와 가지고 10차례에 걸쳐서 수천억을 해갔다라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국정원이 그때 한 150억 빗썸 이야기한 거 하나 말고는 국정원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번에 보면 뭐 보수의 조직에 뭐 어떤 좀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뭐 임종석이가 레바논에 갔을 때 암호화폐로 북한에 돈 줬다. 아니 훔쳐갈 수 있는데 북한이 왜 그걸 받아요? 그거는 그냥 훔쳐서 받고 받는 거 있으면 달러로 받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 훔쳐간 암호화폐를 가격 떨어지기 전에 또 다 북한이 세탁을 해가 바꿨는데 심지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세탁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아베가 이야기한 예. 전략물자 관련 문제 제기 그 근거 없이 그럼요. 아베가 얘기 안 했을 저도 거고 그래 이제 보고 아마 모르긴 해도 미국에서 예. 왜냐하면 한국의 기술이라는 게 다 미국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일본한테 예. 산업기술부터 군사기술부터 심지어 한국의 원종 기술을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의 베텔이나 이런 데서 하도 훔쳐가가 미국이 막 예.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원전 기술이 전부 훔쳐온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가가지고 예. 다 밤새 뺏겼다는 예. 거 아닙니까? 뭐 파견. 그러면 이게 이제 아마도 미 CIA나 이런 데서는 예. 최근 미사일 진전에 이런 걸 보고 저게 왜 저렇게 한국의 보안망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예. 한국하고는 정보 교류를 안 할 겁니다. 안 하겠죠. 왜 그렇죠. 한국 주면 다 흘러 들어간다고 다 흘러들어가고.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마 한국은 이제 이 문재인 정부를 기하로 해서 일단 국제적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왜냐하면 개인은 개인들은 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정부가 그래 거짓말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특이한 예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기술들은 절로 흘러 들어가고 보호가 안 되고 우리가 기술을 공유하는 데는 사실은 그 기술을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이 참 이런 국제사회에서 정말 신뢰라는 분야에서 이렇게 실추가 돼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무너진 안보를 회복하고 뭐 경제에 있던 위기를 끄는 것들은 할 수 있을지 뭐 급한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다음 이 신뢰의 위기를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규영 뭐 회장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러대요. 돈을 잃을 수 있어도 절대 신용을 잃으면 안 된다. 신용을 잃는 순간 사람은 사실은 이 신용사회에서 현재 산업사회, 금융사회에서 죽는 겁니다. 사망선고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미국이 걱정입니다. 지소미아를 파괴하지 말라고 이번에 미국의 고위층이 왔을 때 강력한 경고를 해가 그 뒤로 싹 들어갔다는 거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개나 소나 다 파괴한다더만.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정보보호협정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가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상징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이 이것조차도 파괴해버린다면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진짜 오프라인적인 상징적 효과 때문에 그건 이걸 하는 정확한 거 아닙니까? 말씀입니다. 미국에는 일본이 지금 한국하고 정보 교류를 하고 싶어도 한국에 하자고든지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뭐 어떤 걸 교류하자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절차만 명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한테 기술 정보를 주면 그거 뭐 김정은이 책상한테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한국한테 받을 게 뭐 있어요? 한국한테 받을 게 별로 없어 우선. 한국이 갖고 있는 건 미국, 일본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협정을 이제 해놓고 실제 내용 교환은 오히려 미국, 일본이 서로 교환을 거부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근데 엊그제 이제 신문에 보면 모르겠어요. 요즘 국정원이 뭐 하냐, 북한하고 내통하냐 하는 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갑자기 간첩도 하나 잡고 또 보니까 장금 처리하고 뭐 올 4월 달에 만났다. 서훈이가 뭐 개성에 가서 만났니. 또 작년에 뭐 2월 달에 맹경렬이가 조통이 부위원장
이제 한국에 내려왔을 때 여러 차례 접촉해서 뭐 남북 대화에 판문점 회담에 길을 열었다 이러는데요. 제가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게 제가 이게 서포 15조에 보수 정권이 되면 간첩 잡다가 그 다음에 좌파 정권이 되면 간첩하고 내통하는 이런 국정원은 없애고 좌우를 떠나서 간첩만 전문적으로 잡는 소규모의 그냥 영국 MI6 같은 이런 완전 스파이 조직으로 가고 나머지 보안 기능은 군에다가 맡기든지 이렇게 해서 저걸 좀 해체해야 된다. 내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기가 쓰는 돈이 1조 3천억이 넘을 거라고 보는데 최소요. 직원이 한 5천 명 넘게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나? 지금 장군님이 이야기한 이런 보안 기능들을 전부 저 사람들이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지금 정권 하나 바뀐다고 저런 식으로 저 조직이 허물허물해지면 이게 도대체 존립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유총연맹이 보니까 문정권 들어와가지고 그 앞잡이 의용 관병기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총연맹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정보기관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예.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그 여러 가지 왜곡된 우리 내부의 정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 좌우익 대립부터 시작해서 뭐 오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국내 문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크게 보면 정보는 외부 지향적입니다. 예. 밖에서 정보를 예. 갖고 오는 그래요. 거고요. 방첩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우리 정보를 가는 거 막는 일이고 예. 수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정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요게 정치 개입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요게 이제 이게 힘을 발휘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 대한 당신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나한테 정보 주고 그다음 당신이 어떤지 하는 소위 인적 동향을 내가 보고하면 당신 승진 못해. 이게 아주 쉬워. 해외 가서 여러분들 정보 하나 수집하려고 하면 우리 007 영화 보듯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몇 년 만에 하나 건지는데 이것은 저녁 뭐 술만 먹으면 돼요. 또 대접받아. 왜냐하면 자기가 당장 진급에 걸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잘 안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따뜻하고 제일 편안한 이 기능이 비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황수왕 말씀대로 우리가 정보기관을 하려면 권력기관적 요소가 있는 것을 다 없애야 됩니다. 예. 그거는 발달된 선진 민주사회에서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 방첩 수사 기능은 수사 전문기관에 들어가면 됩니다. 국정원은 뭐냐면 아까 말한 MI6나 모사드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안 해요. 미국도 CIA도 그런 거 안 해요. FBI에서 다 해요. 수사는. 예.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해외 정보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문화 시켜놔야지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면 자기가 승진도 하고 영광이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묶어 놓으면 제일 진짜 필요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그건 제일 어렵고 제일 어렵게 힘드니까 제일 희미한 사람이 백 없는 사람이 가지 않겠어요? 제일 백 있는 사람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누구는 어떻더라 인간 그 품평 쓰고 그다음에 뭐 여의도 가서 정치인들 돌아가는 가십 정리해서 위에 올리면 뭐 대통령이나 권력자고 밤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 이야기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칭찬받고 경력은 받고 이게 제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다음에 수사한답시고 수사만 하면 괜찮은데 요걸 가지고 확대해서 좀 이렇게 거품 만들고 그 두 번째는 이 방첩 쪽에 가겠죠. 해외 정보는 누가 아프간 꼴짜기에 가서 매복해 있다가 사진 찍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떼내야 이 기능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정보기관은 몽땅 다 리모델링을 해서 권력기관적인 요소는 완전히 그건 아예 하면 안 되는 거고 수사는 수사 전문기관한테 주고 따로 만들면 됩니다. 섞어 놓으면 또 수사가 힘을 받게 돼 있어요. 따로 하고 정보는 안보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대북 접촉 기관은 차라리 통일부에 그건 통일부하고 국정원은 하면 안 돼요. 안 되게 딱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딱 대북 정보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루트를 하고 만일 꼭 해야 된다면 대북 은밀 공작 정보는 할 수 있죠. 공작 정보는 할 수 있지만은 침투를 시켜서 뭐 사업가로 침투시켜서 북한 가서 뭐 근처에 본다든지 아니 갈마 무슨 미사일 쏘는데 어디 국정원에서 사진 한 장 찍어서 갖고 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북한의 미사일 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북한이 할 때마다 도대체 국정원이 알고 있는 게 뭐냐고 지금
원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럼 국민 예산을 저렇게 쓰고 고급 인력을 저렇게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지금 북한하고 전부 무미 거래하고 마치 무슨 간첩들하고 내통하는 활동만 하고 있다면 저걸 국가가 유지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국내에 북한에 침투한 간첩들이라든지 예. 소위 이제 방첩 기능, 예. 우리를 보호하는 예. 기능한다는 핑계로 그거는 그냥 지금 뭐 온 간첩 설쳐도 뭐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는지 제어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해서 정말 문재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황 소장님이나 제 핸드폰이나 제가 감청하고 아닌지 예. 그 뭐 감청해도 괜찮습니다. 제 거는 그냥 예. 들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뭐 그 국정 감청한다고 해서 제가 뜻하지 못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좋은데 이런 거 하느라고 돈 쓰지 마세요. 응? 혹시 이 방송 누가 국정원 듣고 있다가 제 거 하는 분들은 오늘 가슴이 뜨끔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이 보수 정권 됐다고요. 뭐 국정원 내가 옛날에 지금 제일 억울한 게 국정원을 그때 2013년 말에 저 박근혜 정부 때 야당 의원들이 물고 늘어져가 해체해야 되니 어쩌니 할 때요. 내가 그걸 여의도가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정권 바뀌었다고 저 짓을 하고 국정원장이 그래가지고 저기 뭡니까 미국 갔더만은 지난 3월 달입니까 폼페이오가 안 만나줬다는 거 아닙니까 서훈을. 그런 식으로 이런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 자, 국정원에 계신 분들도 잘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떼내야 돼요. 네, 잘라내야 이제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정원 내부 혹시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국민들 무시하고 그냥 정보 수요자가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좋은 보고 올려도 그 조직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안 됩니다. 국민이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지 그 서비스가 피부로 와닿아야 존속합니다. 언제까지 그 이따가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대통령만 되면 이런 보고서 갖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상대방 대통령 정적에 잘못 같은 것들 비리 같은 거 해서 갖다주고 그래서 아이고 뭐 똥개처럼 그렇게 이제 못 삽니다. 예. 이제는 그렇게 살다가는 이제는 더 이상 국정원도 존속이 안 되니까 빨리 과거 행태 벗어나서 MI6나 모사드나 CIA나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2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